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관세 전쟁 후 첫 G7 회의, 이 트럼프 협상 전초전이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관건은 여기 나와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협상 전초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관세 지불 금액만 남았다라고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볼까요? 이 주한미군 재조정 등 실타래가 좀 얽혀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불 금액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주한미군 재조정을 포함해서 관세랑 다 같이 이게 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실타래 같은 사안 어떻게 풀 것인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15, 25, 40, 50만 원 전 국민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뭐를?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금액 규모가 차등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G7 정상회의 참석자 캐나다로 출국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추경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추경의 핵심 민생지원금이다. 추경의 절반 이상이 민생지원금에 쓰이는데 어떻게 주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10%한테는 기본 15만 원 주고요.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한테는 50만 원. 나머지 4,300만 명한테는 25만 원씩 준다. 그래서 15, 25, 40, 50만 원 선으로 규모가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모레 국무회의가 있죠. 이 국무회의에 상정을 할 예정이라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보편 지급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국정이 첫 미션 정부 조직 개편이다라는 거. 이 대통령은 잠시 캐나다로 자리를 비우긴 했습니다만 추경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수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죠. 이 국정기획위원회 어제 출범하고 바로 첫 회의까지 했는데 이 회의의 핵심은 결국 조직 개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별도 TF를 구성해서 권한을 분산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포커싱이 돼 있다. 기재부, 금융위, 검찰이 다 지금 수술대 위에 올랐다라는 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건데 일단 있는 조직은 개편을 하고요. 있는 사람은 바꿀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총리실이 공기업 평가 추진, 윤 정부 기관장 물갈이 포석입니다. 네,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 이거 윤석열 정부 때 기관장들 물갈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번에 좀 새롭게 나오는 얘기는 이 시민사회단체가 평가에 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갈이 명분으로 쓰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이란 나흘간 사망자만 200여 명인데 트럼프 때로는 싸워야 된다라고 불구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 두 나라 지금 계속 미사일 포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핵시설을 공격을 했죠. 기습적으로. 근데 관련해서 지금 사망자만 이란에서 벌써 200여 명이 넘게 나왔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한 미국이 때로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려야 할 싸움은 안 말리고 지금 관세 전쟁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양쪽 다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양산이고요. 저쪽은 우산이다. 여기는 어제 전주의 모습, 그리고 저쪽은 어제 대구의 모습입니다. 어제 전주는 햇빛이 너무 쨍쨍해서 양산을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대구는 어제 폭우가 내렸죠. 또 폭우가 내려서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우산을 쓰고 바쁘게 이 걸음을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 단단히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한 상황 안 돼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관세 전쟁 후 첫 G7 회의, 이 트럼프 협상 전초전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주목이 되는 이번 G7 정상회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로 출국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3시가 좀 넘어서 이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같이 좀 봤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느냐라는 건데 지금 G7 정상회의가 15, 16, 17일 줄 알았는데 이 16, 17 이틀만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죠. 보겠습니다. 일단 16일은 G7 회원국 이 G7 회원국이 참석한 단독 회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상들 중에서도 이 회원국이 아니라 참관국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일에는 회원국과 참관국 다 같이 확대 세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원국과 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17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캐나다는 15시간 지금 시간차가 나죠. 시차가 납니다. 때문에 거긴 아직 16일 오후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참관국만 볼 수 있는 거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오늘 밤 늦게 정도나 양자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강준영 위원님. 지금 이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도 하시고 또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하고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나긴 만나는데 많은 나라들이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G7을 가는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가 관심입니다. 네, 보통 다자회담에서는 다자 무대에서는 오랫동안 정식으로 회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길으면 30분, 짧으면 20분이고 또 통하면 뭐 발언은 거의 5, 6분밖에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번째 취임 12일 만에 외교무대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G7이 G6 대 미국 이렇게 이제 구도가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로서도 안 만나면 안 되는 구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틀림없이 조율이 돼서 만날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럴 거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6일 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기본이고 이제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재확인하면서 아마도 직접적인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관세 협상을 잘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메시지 거기까지밖에 못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이 이게 아무래도 많은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인 다자 회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 만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긴 시간을 사실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 또 통역까지 생각하면 절반 이하로도 이 뚝 떨어진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좋은 어떤 상견례, 호감 정도의 얘기 정도 건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기사 볼까요? 그래서인지 한겨레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7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 성사될까?
약식 회동 가능성도 있다. 정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스탠딩으로 잠깐 정말 짧게 몇 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야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긴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간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약식 회동으로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한겨레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강 교수님 이게 1시간을 만나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5분을 만나도 계약서에 사인까지 할 수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협상 내용인데 이번 협상 아까 상견례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짧은 시간이라도 좀 포커싱을 둬야 되는 거 하나를 딱 집어야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미국하고는 지금 네. 가장 첨예하게 나온 게 7월 8일 시한으로 돼 있는 이제 관세 협상 부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관세 협상이 잘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기내 간담회에서 얘기했죠. 우리한테 꼭 불리한 것만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듯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말을 먼저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네. 정상회담은 항상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거는 하부 단위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성만 잡으면 되고 특히 사실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 회의 이후에 네. 사실 미국도 그 틀을 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과거와 같은 일본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시바 총리하고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네. 이게 길게 가건 약식으로 가건 지금 분위기는 한미일이나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서 여러 정상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많이 만나고 오시는 게 저는 더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짧게 많이 만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서는 우리가 서로 어떤 동맹, 이 한미 간 동맹이 좀 공고하다라는 좀 다지고 오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미 간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어쨌거나 관세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죠. 한미 간 관세 현안을 좀 살짝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이 한미 간에 이 철강, 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 현재 우리한테 부과한 이 관세 좀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쪽에선 알래스카 LNG 이거 투자하고 조선업 요거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관세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게 나왔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습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짝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충격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 말고 줄줄이 뭔가 얘기들이 많죠. 요구가 많습니다. 비관세로 이 GMO 규제도 완화하고 소고기 수입 이런 것도 좀 더 완화하고 좀 다 좀 풀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주한미군 문제, 주한미군 이거 괌으로 좀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 좀 전략적 유연성을 좀 확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까 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그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인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그럴 거면 중국 연전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뉘앙스를 살살 또 풍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틈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좀 이어갈 것이냐, 한미동맹 좀 다지고 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다른 국가보다 좀 불리한 상황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강 교수님, 이게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아니어도 최소한 더 불리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진짜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다자 무대에서 그런 얘기를 깊이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결론이 나거나 그런 건 없을 텐데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저런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는 불리하지 않게 가면은 되는 거고 우리가 안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역시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보적으로 방어를 할 거냐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1개 여단을 순환 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억 3천만 불 이상의 투자를 했고 15,000개 이상의 기업이 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대중국 견제도 북경과 1000km밖에 안 떨어진데 당신들 기지가 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최신식 기지가 있고 거기에 주한미군이 있다.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사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인데 네. 한국의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앞으로 협력 강화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전략적으로 코너에 몰릴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설득인 거죠. 물론 설득이라는 건 상대방이 들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이 좀 올라가거나 네. 이런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식 관세주의는 사실은 한미가 FTA 체결국이에요. 네. FTA를 한 거는 관세를 제로로 가기 위한 그쵸. 건데 다른 국가와 똑같은 형태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한다면 약간의 공간은 저도 생길 수 있다. 우리만 봐줄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만 손해보는 네.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이런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강 교수님이 직접 가셔서 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 만큼 저도 막 설득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미국한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딱히 요번에 결론이 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캐나다로 출발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President, do you expect to have some trade deals announced at the G7 summit coming up? Look, we have our trade deals. All we have to do is send a letter. This is what you're going to have to pay. But I think we'll have a few new trade deals. Yeah. 네, 몇몇 새로운 뭐 무역 협의를 지금 할 수 있을 거예요, 발표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강 교수님. 지금 보면 이 몇몇 새로운 무역 협의 이거 무슨 얘기야 또 우리랑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서방 선진국 특히 이제 EU 쪽에 네. 그동안 진행해 온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5개 나라를 우선 지명을 했고 일본이 제일 먼저 나섰는데 일본의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내 사정도 있으니까 물러날 수가 없고 네. 실질적인 흑자국인 영국과만 지금 사실은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다음 수순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G7이라는 어떤 개별 국가보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무역을 끌고 가자. 공동성명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의장국 성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큰 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협상을 연장하거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청구서 내면 당신들은 내면 돼. 지금 딱 내기만 해. 뭐 이런 예, 거죠.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를 끌고 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은 이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논의를 여기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회의고 이게 또 곧 또 나토랑도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와 나토를 또 연계시켜서 뭔가 이 흐름을 미국 주도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부담이 될 만한 언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다. 미국에서 뭐 생각하듯이 뭐 좌파 정권이다. 이런 것도 이번에 불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네. 뭐 충분히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뭔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뭐 휩쓸리거나 뭐 손들고 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적당히 얘기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좀 조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 뭐 예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이 되네요. 네. 빠져주실래요? 네. 무슨 얘기냐?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임명 후 첫 재판 출석한 윤.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줄래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네. 이제 이 재판이 하루 종일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전 재판하고 이제 잠시 좀 점심시간에 또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재판 마저 하고 또 나오곤 하는데 나올 때 기자들이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저기 있는데 지지자들 좀 보게 좀 가로막지 말아줄래요? 좀 빠져줄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긴 한데 윤주진 위원님. 예. 전직 대통령 이 재판에 질문을 하러 붙었는데 지지자들 봐야 되니까 빠져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의 궁금증보다도 자신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이들에게만 좀 소구하려고 하는 이 윤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과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기자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옆에서 붙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아마 저 기자 한 명이 또 여러 명의 기자가 붙지 않은 것이고 한 명이 질문을 수렴해서 대표로 아마 붙은 걸 겁니다. 왜냐하면 취재가 정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에게 지금 환호를 하는 지지층이 자기를 못 볼까 봐. 그래서 기자한테 좀 빠져달라. 이것은요. 기자한테 빠져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한테 빠져달라고 한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윤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일수록 국민의힘에게도 본인이 친정이었던 국민의힘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본인의 재판도 결국은 불리하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특검이 고강도의 수사를 할 명분을 오히려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에게 겸허한 모습을 보일 때 그나마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기자가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취재 차원에서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이 질문을 합산해서 좀 갖고 가서 물어본 것일 텐데 지지자들을 좀 가리니까 좀 나와달라라고 말을 하는 건 다수의 지지하지 않는 다른 이 국민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이렇게 기자들이 뭘 물어도 그동안 재판 들어가고 나올 때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어제 유독 주목이 됐던 이유가 내란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내란 특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가 궁금해졌었던 건데 근데 특검 관련해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석열 3대 특검 두고 더 나올 게 있겠나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겠습니다. 주변 인사들한테 특검 수사에서 더 나올 게 있겠나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 라며 할 테면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번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진보 진영 인사들한테 일자리 주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뭐 더 나올 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자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특검에 대한 태도를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되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칭호를 붙여주기가 민망합니다. 그냥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거는 그냥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지지자들이 보는 게 시선이 기자가 뭐 얼마나 등치가 크다고 가로막습니까? 안 보입니까? 장벽이에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나 지지자들은 인사 좀 하자. 본인이 키도 더 크던데 곧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본인이 한 행위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일상을 도둑질해갖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 손실 6개월 동안 그거 다 청구하면요. 저분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도 모자랍니다. 그런 어떤 자각이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고 특검이라는 것을 본인도 특검 출신 아니에요? 네. 특검을 해봐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본인들 옆에 있는 직원들 일자리 주려고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노스 침뱉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이 캐릭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적인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형량을 정하겠지만 일말의 어떤 반성 자체를 기대하게 하지 않은 아주 비극적인 캐릭터다라는 점에서 좀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뭐 나올 게 더 있나요? 그런 얘기를 이제 신문 사설에 제목으로 했는데 특검이요? 지금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하죠. 왜? 범죄는 동기가 있고 행위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왜 12월 3일 날 이 내란의 행위를 저지르는지 동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동기가 이번 특검을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적인 측면들이 결국 오히려 특검의 바람을 더 세게 불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란 특검, 일단 특검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도 찬찬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내란 특검 조은석 고검 검사급 9명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특수본 인력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짱짱한 선수들로 골라서 선별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번 내란 특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죠. 볼까요? 이번에 일단 특검, 조은석 특검 있고요. 특검보 6명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가 60명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붙는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 수사관이 100명. 이렇게 되면 대략 267명 규모예요. 그럼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라는 건데 윤주진 위원님. 예. 역대 특검 중에 최대 규모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처럼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더 나올 게 있겠어. 더 안 나오면 오히려 약간
특검 자체가 비판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최대 규모인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입장대로 더 나올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나올 게 없다면은 어쩌면 진짜 이 특검이 무리한 정치적인 무리수였다. 그런 역풍이 불 수 있죠. 예,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도 저는 내란 특검을 하는 것까지는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한 번쯤은 또 털고 가야 될 문제겠죠. 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상해야.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또 헌법재판소 재판을 과정에서 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어느 정도는 전부 규명이 전 됐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서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을 선포한 선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고 이 동기의 부분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뭐 어떤 진실 규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법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뭐 지금 역대급 규모의 수사 그 특검팀을 통해서 네. 정말로 이 비상 계엄 자체라는 이 사건에 국한돼서 본질을 파헤친다면 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범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을 총망라해서 이 마치 뭐 그 아주 촘촘한 그물로 낚듯이 그렇게 하면서 별건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괴물 특검 수사라면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유증이 클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규모가 크다면 빨리 속도감 있게 핀셋 수사를 하고 손을 떼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 역대 최대 규모면은 이 큰 규모로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핀셋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만 해야지 여기저기 별건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 대변인님. 예, 핀셋 수사 옛날에 했던 것은 예전 윤석열 정부 때 특수부 수사죠. 입맛에 맞게 이 사람만 넣고 이 사람만 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아주 촘촘한 어떤 채처럼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내란에 동조했거나 비호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 감옥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사람은 내란에 대해서 비호하고 협조했다는 거는 밝히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가 만에 하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겉으로는 속이면서 뒤에서는 내란에 동조했다. 그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을 해야 되고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정치보복 프레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청소를 하는 것은 먼지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도둑을 잡는 건 도둑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청산해줘야 그런 기준이 세워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별건 수사다, 확대한다, 우리 정치권을 흔들려고 한다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다시 자정하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특검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먼지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때문에 채처럼 촘촘하게 다 걸러낼 필요가 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조은석 특검보가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겠죠. 이 구상이 어떤 구상일지 아마 차근차근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또 있죠. 여기는 구속도 됐습니다. 누구냐. 보석 허가한 법원은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그동안 보석 신청을 2번에 걸쳐서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이 법원이 나가라고 하는데 왜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만료가 되면은 사실은 석방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직권으로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나는 더 이상 구속이 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아예 풀어줘 버리는 경우에는 실은 김 전 장관과 뭐 윤 전 대통령 간의 어떤 별도의 입을 맞춘다든지 그런 혐의를 좀 숨기려고 하는 증거 인멸이나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구속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그리고 이미 수사는 강도 높게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면은 네. 김 전 장관도 거기에 대상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실은 저는 김 전 장관이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주장한 부분도 어떤 법 앞에 평등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그렇다면 더더욱 사실은 뭐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정말 재판에만 충실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또 너무 정치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이 볼까요? 이번에 법원에서 조건부로 보석을 좀 해주겠다, 나가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 보석 그거 안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살짝 보석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작년 12월 27일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왜? 처음에 조사받으러 왔다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체포가 됐죠.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를 넘겨서 1월 13일에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보석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한 번 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부하들보다 먼저 나가기 싫다라고 본인이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11일에 검찰이 법원에 직권으로 좀 보석을 해주십시오. 근데 조건을 좀 달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조건부로 보석을 결정했는데 어떤 조건이냐? 여기 보겠습니다. 보석 해주는 대신에 조건은 일단 이행 서약서에 서명해야 돼요. 보증금 1억 내시고요. 이행 서약서에 뭐가 적혀 있느냐? 주거지 제한, 도주, 증거인멸 금지, 출국 시 허가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내란 혐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등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보석의 조건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그래 뭐 보석 석방되고 그러면 당연히 관련자들하고 접촉하면 조건에 없어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김용현 측의 네. 주장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석 조건을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석을 인정하겠다. 어차피 나는 26일이면 나간다라는 거죠. 조건 왜 없이. 조건을 달아서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반대말로 난 나가서 증거인멸하겠다. 내 마음대로 만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남아있고 그 잔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단적인 예입니다. 주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버젓이 돌아다니까 아까 자료화면에서 그런 윤석열 씨를 보게 되는 것이고 김용현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 가장 으뜸이죠.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행위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버젓이 밖에서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석 조건은 둘이 만나지 마. 그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거주지도 제한했어. 혹시나 증거인멸하려고 입맞추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법원이 그나마 장치를 걸어놨는데 나 그거 못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정의로울까요? 김용현일까요? 법원일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빨리 법적 테두리가 있어서 그러지 저는 사회와 연구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특검이 내란 특검만 있는 건 아니죠. 김건희 특검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특검이 임명이 됐죠. 그런데 김건희 씨예요. 이것도 사실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세계일보는 김건희 씨라고 붙였습니다. 특검 앞 돌연 입원했다. 수사 변수되나? 라는 게 세계일보 6면에 지금 기사입니다. 네. 지금 특검을 앞두고 돌연 입원을 했다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사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지병이 있었는데 지병이 심해져서 그래서 갑자기 입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언론에 가장 최근에 노출이 됐었던 게 대선 투표할 때죠.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저 때도 썩 건강이 좋아 보이진 분명히 않았어요. 근데 입원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3자의 건강 상태를 감히 말하는 건 좀 실례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과거에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관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좀 건강이 썩 좋지 않다. 특히 이제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뭐 체중의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특히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본인에게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수사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도 겹치고 충분히 어떤 지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더 중해질 사안이 있지만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고위 공직자들 정치권이 과거에서도 보면 꼭 평상시에는 건강하다가 검찰 갈 때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런 연출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거 특검 앞두고 좀 아픈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째 김건희 여사 측이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이러한 치료를 받는다는 걸 얘기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큰 지병이 아니라면은 수사는 수사대로 충분히 임해야 된다. 충실히.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정말 억울하게 오히려 논란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김 여사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지병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지병이라는 것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무슨 병으로 얼마나 심각해서 뭐 입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 혹여 국민들이 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알려지는 얘기가 지금 몸무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그때쯤 체중이 40kg이 안 됐다. 그러니까 30 몇 킬로그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30kg, 40kg대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40kg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걸 보면 뭔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병원을 가면 근처에 서울 성모병원이 더 가까운데 왜 아산병원으로 갔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산병원이 인연이 있겠죠. 서울대병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산병원은 한때 기억나실 거예요. 캄보디아. 당시 애를 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었고요. 당시 그리고 나서 아산병원과 캄보디아하고 그 협업 관계를 이끌었던 그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런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김건희 씨가 뭐 40kg가 되든 30kg가 되든 그건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어떤 역할하는 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면 가짜 인생을 살고 그 남편의 어떤 권력에 숨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들이 이렇게 격혀이 쌓이게 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것인데 다만 왜 지금이냐? 지금 검찰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거부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고 특검을 통해서 출석 요구가 돼서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할 곳이 병원밖에 없구나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릴 땐 누리고 본인이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거. 저는 본인이 한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누렸던 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하는 중에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밝히기를 트럼프 대통령 중동 상황이 지금 심각해서 G7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에 귀국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캐나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이 16일, 17일 이틀 동안 다 머무르지 않고 갔다가 좀 빨리 일정을 단축해서 빨리 좀 넘어오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빨리 조기 귀국을 한다고 해도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여느 국가들도 다 같이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더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김 여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가 아까 윤주진 위원님 예.
병원에서 있어도 심각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특검 수사는 좀 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김 여사가 병이 깊어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특검은 지금 부릉부릉 시동 걸고 이제 사무실 얻으려고 알아보고 다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객관적인 그 지병의 상태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어떤 본인의 지병 문제를 단순 개인 정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전 국민적 관심사인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충분히 어떤 상태인지를 또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수사팀이 그것을 인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불가해서 특검을 어떻게 보면 또 연기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또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또 김건희라고 하는 인간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로 의료진과 수사팀이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방문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원칙대로 가되 지병 상태는 투명하게 다룸으로써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결국 의료진 수사팀이 보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만한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하지 않겠느냐. 병원 방문 조사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검찰이 병원에 방문 조사를 하는데 신발 사이즈 이거 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신데렐라 수사 얘기가 나와요. 왜? 보겠습니다. 샤넬백 2개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 김건희 발 맞는지 신데렐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련해서 이 관계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가 나왔던 게 한 종교단체의 간부가 건진 법사를 통해서 명품백을 줬고요. 이거를 김 여사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건진 법사가 수행비서 유모 씨한테 이거를 줬다. 그런데 이 가방이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유 씨는 이거 다시 줬어요. 이 건진 법사한테 줬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건진 법사는 내가 되돌려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온 게 이 받은 가방을 샤넬 매장에 가서 따로 다른 가방, 다른 물건으로 좀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처음에 가방 하나를 2개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원래 2개였는데 2개로 바꾼 거다 했었는데 신발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네, 이 신발 하나, 이 가방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가방 2개를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을 했다라는 또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럼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랑 똑같으면 이거 김 여사 거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 신발 당신 신발 맞습니까? 발 사이즈 재러 검찰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이게 윤석열 정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수준의 검찰입니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무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신발 사이즈를 재는 게 결정적인 어떤 수사 방식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심우정 검찰은 뭐를 했죠? 신발 들고 사이즈 재러 갈까? 이게 수사의 최고의 단서다.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계도를 봤지만 저 관계도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보십시오. 김건희 씨 주변에 유경옥 수행비서 빼고도 수많은 수행비서들이 있습니다. 황모 씨도 옆에서 거의 측근처럼 운전을 했고 압수수색 했습니까? 탈탈 털면 다 나와요. 안 털잖아요. 그리고 고장한다는 게 신발 들고 사이즈 재러 간다. 차라리 체포영장 강제 집행해서 데려와서 수사를 하면 저 김건희 씨 한번 벗어보시죠. 신발이 몇 사이즈죠? 단순히 물어보면 됩니다. 뭘 그거를 신발을 시수재려고 병원을 갑니까? 저는 그래서 수준 낮은 심우정 검찰은 더 이상은 검찰로서는 정말 흑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이 이 출범을 제대로 하고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차곡차곡 해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차곡차곡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시간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도 특검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해명입니다. 누구의 해명인지 보겠습니다. 김, 나 몰래 당에서 2억 후원을 요청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엔 김민석이 영수증 처리를 물었다라고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어제 새벽에 SNS를 올려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02년에 있었던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같이 볼까요? 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다. 이건 표적사정이다. 나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후보인 나한테 물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선거에서 후보자가 영수증 발급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다시 기사로 가보죠. 기사 안에 판결문에는 근데 이렇게 안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라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걸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에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김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라는 지적이에요, 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법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 그 판결문을 받았지만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법인에서 정치 후원금을 할 때 후원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그 자금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표적 수사가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거를 아예 회피할 수 없고 형을 다 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다 형을 살고 나와서 본인이 느끼는 바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그래 검찰의 기소권을 존중해서 자신은 형을 살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던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저는 이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 어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하지만 주장할 수 있죠. 끝까지 검찰이 왜 나도 모르는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크게 이번 총리 후보자의 어떤 자격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미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긴 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뭔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다던가 부실 사유가 그 정도의 사유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야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포커싱은 좀 다른 데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11명의 1억 4천만 원 커지는 김민석 채무 논란, 쪼개기 후원금 의혹. 후원금을 쪼개기로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 의혹 관련한 표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한 의혹들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재산 증식 과정이 좀 수상하다. 이라는 부분. 분명 채무만 6억 가까이였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8억 가까이 재산이 그럼 증가한 거냐. 이 수상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적 채무 부분, 이게 아까 나온 부분이죠. 이 분명 11명한테서 2018년에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7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았다가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상환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들 관련해서 아빠 찬스 있었던 거 아니냐, 아들이 활동한 거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홍콩의 인턴 연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사실상 2018년에 1억 4천만 원 11명한테서 빌린 거, 이거 알고 보면 쪼개기 후원금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관련해서 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후원이 차임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들어가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누가 질문하셨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걸 물어봤죠.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누가 질문하셨죠?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허위나 이런 단어 쓰시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기자가 허위 차용증 왜 쓰셨습니까? 라고 물은 건 아니에요. 허위 차용증 쓰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단어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가 의혹이라고 붙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건 분명 아닐 텐데 정치 1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건 이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증 프레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걸고 있죠. 네. 특히 주진우 의원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게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미지를 추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사실 정치를 오래 했고 전략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허위 차용증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요 꽤 셉니다. 김민석 허위 차용증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되거든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차용증에 대해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히기 전까지 네. 계속해서 어떤 차용증 자체가 사인 간의 채무가 어떻게 허위 차용증이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건 곧 밝힐 때니까 그 단어 써주지 말아달라는 의미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차용증이라는 게 한 끗 차이긴 하나 사인 간의 채무를 무조건 정치자금의 어떤 위법성에 있는 상황으로 한다면 정치인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돈도 못 빌립니까? 아니잖아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용을 쓰고 그게 기한이 좀 도래되면 연장도 요청하고 사인 간에 양해해서 이자도 갚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돈 빌려줬던 분도 이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자도 다 받았고 좀 늦었지만 상환 연장을 해서 내가 해줬고 그렇게 해서 돌려받았다. 왜 자꾸 이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조만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인간 채무인 거고 다 돈 갚았는데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는 입장이에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독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갚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채무입니까? 아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지 않는 채무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시중 4대 은행만 하더라도요. 돈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자 부모로부터 자식이 돈을 빌려도요. 이거 갖고 국세청이 추적합니다. 네. 이자를 내는지 원금을 조금씩 주고 있는지 네. 이게 바로 허위 채무예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증을 써서 사실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를 우리 국민들도 평범한 국민들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근데 무려 총리 후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루트 중에 하나죠. 아니 떳떳하면 왜 차용증을 썼느냐라고 하는데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돈을 받았는데 차마 나중에 걸렸을 때 큰일이 날까 봐 야 이거 우리 채무인 것처럼 꾸며놓자 라고 해서 허위 차용증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가 받은 돈 중에 일부는요. 본인이 직접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게 후원을 해줬던 사람의 그 기업의 감사가 돈을 대신 빌려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쪼개기 후원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8년도에 돈을 빌렸잖아요. 2018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이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 시민이 아닙니다. 네. 아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고위 당직을 맡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억에 달하는 채무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신용 없이 받는다? 과연 그거 어떤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채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허위 차용증, 허위 채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허위 차용증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자꾸 허위라는 어떤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다 갚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허위 차용증뿐만은 아니고요. 요 부분
재산 증식 과정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에는 채무만, 그러니까 빚만 5억 8천이었었는데 근데 올해 재산은 플러스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새 8억의 재산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세비를 5년 동안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추징금도 내고 신용카드 현금 지출도 하고 기부금도 2억이나 내고 아들 유학비까지 가능한 거냐라고 재산 증식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산 증식 등 자금 출처 질문에 김민석 헌금이 요거 해명은 해명인데 좀 황당하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지금 김민석 이 후보자가 어제 새벽에 올린 글 중에서 헌금 부분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세비 및 기타 소득 다 채무 변제했었고 지나온 삶에 감사해서 헌금이 좀 평균 이상이다. 2억 많죠. 이 헌금을 좀 많이 냈다. 그래서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가 지출이 많은 게 헌금 때문에 많은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다 헌금으로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그랬는데 지출이 많은 게 헌금이니까 괜찮다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가 한국일보의 지적이에요. 뭐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낼 수 있고요. 네. 헌금을 수천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1억씩 내는 사람도 있고요. 헌금을 많이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지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월급으로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뭐 500만 원 벌면 500만 원만 딱 사고 그 넘어가면 뭐 어떻게 살죠? 신용카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흔들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회계를 하는 겁니다. 회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5억을 벌었는데 2억이 늘었으면 7억을 벌었다. 네. 5억이 빚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그렇게 빚이 많았으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1억 4천을. 네. 그래서 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추측컨대 한 2억 정도가 재산이 있는 거는 본인이 수입이 그때부터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많은 분들께서는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김민석 의원이 총 자산이 지금 2억 정도 신고를 했죠. 전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으로부터 뭘 제공받고 김현장으로부터 수많은 돈을 벌어왔죠. 심지어 현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총리가 낙마를 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게 1,000원 더 썼냐 2,000원 더 썼냐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2,000원 벌어서 3,000원 썼어? 그 1,000원 어디서 났어? 이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이 정도 의혹을 가지고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회계사 메모 붙여서 설명을 하면 네.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옹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2,000원밖에 안 벌었는데 왜 3,000원 썼어? 1,000원 어디서 났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냥 회계사들이 쫙 꼼꼼하게 따지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약간 좀 빌려서 썼다가 좀 갚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차대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뭐 거리낄 거 없으니까 다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요즘 피치를 올리고 있죠. SNS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5년 만에 8억 원의 자산이 들었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천만 원을 저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세비 5억 받아서 교회 헌금 2억 하고 카드랑 현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썼고 여기에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하고 그리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월세도 있고 아들 학비도 국제학교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까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는 금액 조의금이나 강연비로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5억 원 이상을 조의금이나 강연비나 다른 부수입으로 벌었다라는 건데 세무신고에는 또 흔적이 없다. 그리고 경조사가 있다고 해도 2020년에 빙부상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를 못 찾겠다. 이 얘기는 빙부상으로 그럼 5억 넘게 받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예, 요즘 강연비를 누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입금으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요. 네. 현금으로 주더라도 다 비용 처리하죠. 그럼 상대방이 준 사람이 비용 처리를 하면은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게도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예,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본인은 그냥 강연료 좀 얼마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가요.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순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쓴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의 채무를 갚아야죠. 근데 채무는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빌려준 사람도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네. 아니, 김민석 의원 말이야, 국회의원도 됐고 돈도 많이 벌고 관보 보면은 자산도 늘어나고 있네. 네. 근데 왜 내 돈을 안 갚아? 그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1,000만 원을 그냥 뭐 너무 사람이 좋아서 난 김민석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난 1,000만 원 빌려줘도 안 갚아도 돼.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 지금 눈과 귀를 너무나 좀 쉽게 가리려고 하시는 건데요. 돈 문제에서만큼은 떳떳해야 되고 사실 그냥 어려워서 빌렸고 내가 조금 다른 돈 쓸 일이 많아서 갚는 게 늦었다. 차라리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생사난 잡는 듯이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숫자를 보면은 이거 후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짧게 팩트 손질해 체크를 하면요. 돈은 네. 다 갚았고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독촉했는데도 안 갚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상환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의 지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편의를 봐줬을 수 있죠. 돈 빌려주고 상인 간의 채무가 은행이나 뭐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이거를 정치 후원금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야지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지금 뭐 의혹이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지금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민주당의 수만으로 과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2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에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일단 청문회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내가 안 그래도 직접 당사자한테 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그냥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얘기를 믿는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의혹이다 풀릴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